2026년 1월 6일, 바로 내일이죠. 국세청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도자료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걸 미리 입수했습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제목이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입니다. 요즘 다들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 소식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늦춘다. 그리고 둘째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늘린다. 아,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확대군요. 네. 언뜻 들으면 이게 좀 딱딱한 세금 용어 같지만 사실 수많은 사장님들의 한숨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변화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정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카드를 꺼냈는지 그 배경과 속뜻을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정책을 볼 때 단순히 무엇이 바뀌는지보다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경제적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맥락이요. 네. 세금 정책의 변화는 현재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보죠.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네. 사실 부가세는 우리가 물건 살 때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주 익숙하잖아요. 사업자분들은 이걸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서 모아뒀다가 나라에 내는 거고요. 그렇죠. 일종의 보관자 역할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걸까요? 어차피 뭐 자기 돈도 아니고 잠시 맡아두는 돈인데 말이죠. 이론상으로는 내 돈이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그 돈이 일단 내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현금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현금 유동성, 현금 흐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서류상 이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당장 손에 쥔 현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걸까요? 동네에 작은 파스타 가게가 있는데 장사가 잘 돼서 장부상으로는 분명 이익이에요. 네,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부가세 내는 날이 25일인데 하필 20일에 월세를 내야 하고 23일엔 직원 월급을 줘야 하는 거예요. 지출이 몰려 있네요. 네, 통장에 돈이 있긴 한데 월세 내고 월급 주고 나니까 정작 부가세 낼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 이게 바로 현금 유동성 위기겠네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장사는 잘 되는데도 문을 닫는 이른바 흑자도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흑자도산이요? 네. 특히 부가세는 몇 달치를 한 번에 내야 해서 규모가 크거든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 납부 기간만 되면 자금 압박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죠.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군요. 이번 대책은 바로 그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잖아요. 이걸 그냥 몇 달 뒤로 미뤄주는 게 이거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혹시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뭐 조삼모사 같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실제로 유예 정책의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룬다는 비판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가집니다. 시간을 벌어준다? 네. 이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초단기 무이자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초단기 무이자 대출이요? 네. 만약 그 파스타 가게 사장님이 은행 가서 급전을 빌린다면 서류도 복잡하고 이자도 높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그런 절차나 비용 없이 가장 급한 월세나 인건비를 먼저 해결하고 한숨 돌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새로운 매출을 일으켜서 세금 낼 여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와, 초단기 무이자 대출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을 넘길 수 있는 일종의 브릿지로운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 쓰러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지인 거죠. 물론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은 남겠지만요. 네. 더 나아가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일종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요? 만약 유예를 해줬는데도 경기가 안 좋아져서 세금을 못 내는 사업자가 늘면 정부는 세수 결손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정책을 쓴다는 건 그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지금 당장 소상공인들의 연쇄 붕괴를 막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경제 전체를 위한 보험을 드는 셈이죠. 그렇군요.
소상공인의 가장 아픈 곳인 현금 흐름 문제를 정확히 짚어낸 단기 처방이다. 네. 그런데 단기 처방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계속 링거만 맞고 살 순 없으니까요. 장기적인 체질 개선도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이야기,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랑 연결되겠네요. 정확히 그 흐름으로 가야 합니다. 단기 위기를 넘겼다면 다음은 구조적인 부담을 줄여줘야죠. 여기서 간이과세 제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간이라는 말에서 간편하다는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일반 과세자는 증빙을 전부 꼼꼼히 챙겨야 해서 복잡한데 간이 과세자는 이걸 훨씬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뭐랄까 세금 신고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나 패스트트랙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표현이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실제로 그 트랙에 올라타면 여러 특전이 주어집니다. 특전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간소화되는 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훨씬 낮아진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절차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는 세금 액수 자체가 줄어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전체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훨씬 적어지죠. 와, 거기에 복잡한 장부를 안 써도 되니까 세무사 비용, 그러니까 행정비용까지 절약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혜택이 상당한데요? 세금 부담과 행정 부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덜어주는 이중 혜택인 셈이죠. 특히 1인 사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사업에 집중할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벌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 좋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기존에도 제도가 있었는데 굳이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대책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보통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거든요. 아, 매출 기준이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이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번에 그 기준선을 1억 원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준선 자체를 올린다. 네. 그렇게 되면 작년까지 연 매출 9천만 원이라서 일반 과세자였던 사장님이 올해부터는 간편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혜택을 더 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그 기준선이라는 게 일종의 사회적 합의 같은 거잖아요. 이 정도 매출이면 영세현 수준은 벗어났으니 이제 정상적인 세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약속의 기준선을 정부가 스스로 뒤로 물렸다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존의 8천만 원이라는 기준선으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실 인식이군요. 네, 최근 몇 년간 오른 임대료, 원자재 가격, 인건비를 고려하면 예전의 8천만 원 매출과 지금의 8천만 원 매출이 짓는 이익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인정할 셈이죠. 그래서 보호의 우산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해 문턱 자체를 낮춘다. 바로 그겁니다. 아,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럼 이 두 가지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서로 다른 시간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아주 입체적인 접근이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장 내일이 막막한 사업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단기 처방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체질 개선책이죠. 단기 처방과 체질 개선.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시너지가 나옵니다. 시너지요? 네, 부가세 납부 유예로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번 시간 동안 간해과세 확대로 낮아진 세금 부담 속에서 사업을 안정시킬 기회를 주는 거죠.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납부 연장은 당장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꽂아주는 응급 링거 같은 거고요. 그렇죠, 링거. 그리고 간이과세 대상 확대는 앞으로 체력을 치워서 다시는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보약인 셈이네요. 와, 정확합니다. 링거와 보약. 그래서 종합대책인 겁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보도자료 제목에 있는 민생지원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실리는 거죠.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덜 걷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미리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이라는 링거로 단기 자금 흐름의 숨통을 키워주고 네, 급한 불을 끄고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라는 보약으로 장기적인 세금 부담과 행정 부담까지 덜어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방안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분명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당장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사회가 영세하다고 인식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업 규모의 기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매출 1억 원이라고 하면 와, 사장님 성공하셨네요. 이랬을 텐데 말이죠. 그랬었죠. 이제는 그 정도 매출로는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뭐 이것저것 다 내고 나면 정작 사장님 손에 쥐는 돈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상공인의 경제적 현실이 그만큼 크게 달라졌다는 걸 이번 정책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물가, 인건비, 임대료의 상승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성공한 자영업자와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가르는 기준선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상공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